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대법관 정원 속도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따라가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법관 정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과 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6월 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정원해서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5일 대법관 정원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논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처장도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은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간단히 논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법관 정원 일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강조한 협치와 소통 통합의 메시지와도 배치가 됩니다. 취임하자마자 대법관 정원법부터 강행한 것은 이 대통령의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한 방탄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정원 대법관 16명을 임명하고 현재의 대법관 중 10명을 교체할 수 있어서 30명 중 무려 26명이나 자기가 임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 언제든지 통과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조계 의견 수렴, 여야 합의 처리, 공청회 등을 통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대법관 정원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인가 라고 하는 국민의 비판과 우려에 길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대법관 16명 정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확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무소불위의 법률안을 제정하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덮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1999년 집권한 베네수엘라의 군부 출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대법원의 독립성을 박탈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대법원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미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해서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을 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에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 늘렸습니다. 늘어난 12명 전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뽑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 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도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극심한 경제난을 참지 못한 유권자들이 야당 대선 주자 에드문도 곤잘레스 우르타이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정부는 마두로 승리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이 이 결과를 부정투표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며 정권 연장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보면은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전선거도 전체 서버를 공개하고 사전선거 투표 시 해당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별도로 찍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건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500만 표가 사전선거에서 조작되었다고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1998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니콜라 마두로 현 대통령까지 26년 동안 사회주의 정부는 세금 없는 나라 복지천국 반미 정책을 부르짖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 국가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 부자국으로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망하는 데는 20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모두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해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화 통제, 가격 통제, 화폐 개혁 등을 조치했지만 이미 무너진 국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50.6%를 득표해서 49.1%를 얻은 야당 단일 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를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2024년 7월 28일에 실시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와 무소속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경합했으나 양측이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빠진 니콜라스 마두로를 승리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집계 시트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곤잘레스가 620만 표를 받았고 마두로가 270만 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곤잘레스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가 510만 표, 곤잘레스가 440만 표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마두로와 곤잘레스가 서로 승자를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출구조사를 금지당한 베네수엘라 조사기관 대신에 서방 측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는 곤잘레스가 무려 65%가 넘던 득표율로 더블 스코어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마두로 성향을 가진 베네수엘라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했으며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나왔습니다. 서방 측에 볼 때는 부정선거가 강범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지만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 행태도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친명계 한 인사가 선진 선거 기법을 배우러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그때 부정선거 기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전선거 부정 사례를 검토해 보면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느낌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제1의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미에서 재범국이 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에는 어렵지만 망하는 데에는 불과 20년도 안 걸린다는 것을 국민 모두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세금으로 현금을 살펴하면 받는 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2030 세대가 30년, 40년 후에는 모두 갚아야 할 국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로 발행하면 국채는 최장 30년 내지 40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도록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짜 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 시 얼마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일어나 중앙선관위를 성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